있는 탁월성의 모델링이기도 하지만 또 성공의 모델링입니다. 성공의 모델링.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는가? 성공의 어떤 전략들, 성공의 어떤 방식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공도 모델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NLP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6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를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번에 레포라고 하죠. 레포. 뭐 레포는 체면에서도 중요하고 뭐 NLP에서도 중요하고 뭐 상담에서도 중요하고 이 레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레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레포가 있고 타인과의 레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과의 레포는 뭐냐, 또 타인과의 레포는 뭐냐. 우선 레포 개념을 본다면 레포는 잘 통하는 상태, 잘 통하는 상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믿음 신뢰, 뭐 공감대 형성, 뭐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 뭐 이런 게 다 레포의 종합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과의 레포는 뭐냐? 자기 자신과 잘 통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우선 신체,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영적. 신체, 나의 몸과 잘 통한다. 내 몸과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마음과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평안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영적으로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나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의 중요한 어떤 시스템 분야와 연대감을 잘 느끼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선 이제 신체로 본다면은 내 신체와 잘 통한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 바로 신체가 보내는 그 신호에 민감하다 이 말이죠.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다. 자, 우리 무의식, 그 전제 조건에서 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 무의식은 선의적인데 신체의 정상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상은 전기의 퓨저와 같아요. 퓨즈가 내려가면서 전기 과부하나 뭐 누전에 대한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체 정상 또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몸살, 감기 몸살은 3일 동안은 과로하지 말고 푹 쉬면서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신호. 자, 기침을 한다. 감기 초기 증상이니까 지금부터는 찬바람 쐬지 말고 목 관리 잘하면서 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또 심하면은 뭐 감기약을 미리 먹거나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신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는 모든 정상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요. 뭐 두통도 신호고요. 두통, 뭐 목이 아픈 것도 감기, 몸살, 뭐 어떤 비만, 뭐 다 이게 신호죠. 근데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는 순간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자, 한 20년 전에 이제 저희 셋째 형님께서 아버지 제삿날에 이제 오셨는데 기침을 계속 콜록콜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감기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감기약을 먹거나 좀 과로를 안 하거나 집에서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에 우리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 보니까 그 감기가 심해져서 이제 폐렴이 된 거죠. 폐렴.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폐가 전혀 없는 거예요. 폐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뭐 완전히 그냥 뭐 폐가 다 망가진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기침을 많이 했을 때 그 기침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좀 관리를 하고 약을 먹거나 과로하지 않고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 신호에 맞게 행동했다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호를 무시하면서 생긴 질병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비만 관리. 왜 뱃살이 나오느냐, 뭐 뚱뚱하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뭐 하나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뱃살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운동을 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뭐 육류보다는 뭐 채소 위주의 채소식의 식사를 해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야식을 먹지 마라, 뭐 또 술을 줄여라, 뭐 이런 신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니까 이제 뱃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신체는 이렇게 하나의 증상을 통해서 우리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그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신체와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신체는 종합 건강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신체를 보존하려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무의식 기본 원리에서. 그래서 종합 건강 청사진에 해당되는 그 신체의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잘 통해야 되고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죠. 마음도 신호를 보내거든요, 선생님.
우리에게는 하루에 5만 가지 감정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감정. 뭐 좋은 감정도 올라오고 나쁜 감정도 올라오고 뭐 저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뭐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도 있고 뭐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감정들 자체가 하나의 신호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들 자체가 신호라면 예를 들어서 우울한 기분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우울한 기분이 든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좀 활기찬 활동을 해라 이런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래서 내가 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쁘게 화장을 하고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떤다든지. 자, 외로움도 신호라는 거죠. 외로움은 어떤 신호일까요? 외로움은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신호죠. 가만히 있는 게 외로운 거죠. 뭐 또는 친구 모임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라, 활동을 해라. 이제 두려움도 신호라면 두려움 지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은 열정이 생기잖아요. 열정.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서 생기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또 뭐 불안, 두려움과 비슷한 게 불안인데 불안은 뭐냐면은 뭔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뭔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또 죄책감은 또 뭘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라는 그런 신호죠. 그럼 앞으로는 그 어떤 원칙에 맞게 인생을 잘 살겠다. 그 원칙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하나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뭐 중압감이라고 중압감,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어떤 그런 압박감, 이런 건 어떤 신호죠? 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1순위에 집중을 하세요. 뭐 그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감정도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자, 그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과의 라포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과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영혼과의 라포는 뭐냐면은 자, 내 영혼이 보내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내 영혼이 어떤 목소리를 보내는 즉 내면의 목소리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영혼의 목소리 말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겠죠. 자,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분야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목소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삶에서 뭘 이룰까가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삶이 보낸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내 삶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이룰까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걸 이룰 것인가, 어떤 걸 가질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욕구 중심의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경향이 있는데 욕구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삶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반대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삶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반대로 질문을 하는 거죠. 즉 삶의 목적이 뭐냐. 자, 내 비전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이죠.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분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룰 것인가.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나한테 주어진 그 임무는 뭐냐 이거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질문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또는 그 무엇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도움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굳이 돈만을 버는 삶이 아니라 돈을 뛰어넘어서 또 나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 뭐 도움을 주고 뭐 이 세상을 위해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라포를 형성한다는 게 꼭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뭐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불공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 나와 연대감을 느끼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들에게 어떤 헌신 봉사를 하고 이 사회의 어떤 분야에 또 공헌을 하고
내 삶의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라포거든. 영적인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만을 위한 에고적인 삶을 살지 않죠. 자기 초월해서 자기 뛰어넘어서 이 세상 어떤 분야를 위해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초월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라포가 참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와의 라포, 마음과의 라포, 영혼과의 라포. 자, 이 세 가지 라포가 형성된 사람은 정말 이제 자기 자신과 잘 통하기 때문에 신체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 영적으로 지금 거듭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죠. 이것만 하더라도 뭐 그냥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많은 분들이 뭐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몸에 병이 생긴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뭔가를 봉사하고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의미 있는 공헌을 하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목표. 목표는 뭐 NLP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죠. 자, NLP에서는 그 목표에서 고울보다는 아웃컴이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데 고울은 약간 막연한 목표에 해당된다면은 아웃컴은 원하는 성과에 해당되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NLP적으로 본다면은 원하는 성과,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공하려면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시켜라. 마치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막연하면은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화살을 잘 쏠려면 관역이 분명해야 된다. 구체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것인가 여기 아주 이제 관건이죠. 많은 분들은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자, 당신 진짜 원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뭐예요? 물었을 때 이걸 30초 이내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30초 이내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원리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은데 저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스마트한 원리가 어디에 놓냐면은 죄송합니다. 여기다 가보세요. 그 스마트한 원리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야만 제대로 된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S는 스페시픽. 자, 구체적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스페시픽. 그렇게 나왔나요? 구체적이 된다. 그 다음에 M은 뭐냐? measurable 이제 측정 가능한 수치를 넣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뭐 몇 명의 또는 뭐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이게 수치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25년에 5명 이상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양성한다. 그럼 5명 하면 수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치를 넣어서 목표를 설정이 된다.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achievable. 성취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목표를 설정해 버리면은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이 미리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한 70% 이상 돼야 되겠죠. 저는 뭐 예전에 거의 3명, 4명은 항상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도와드렸거든요, 매년. 그럼 올해 제가 이제 5명 이상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양성한다라고 했을 때 3명, 4명을 양성한 경험 있는 저로서는 5명은 뭐 가능할 수 있죠. 그럼 잠재의식이 가능하다 없는 거죠. 그건 성취 가능성이죠. 근데 갑자기 한 3명, 4명을 하던 사람이 올해는 20명 이상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양성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잠재의식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지금까지 3명밖에 안 하는 사람이 무슨 20명을 해? 20명은 불가능한데 그러면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취 가능성의 목표는 너무 높은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에 기초를 해서 한 70%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reasonable and responsible. 자, reasonable 합리적인,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합리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responsible 책임 권한이 나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time 시한성이 있어야 된다. 시한성. 요거 원리하고 이제 그 앞장을 보면은 A 프레임 아웃컴이라는 게 나오죠. A 프레임 아웃컴. 8가지 프레임의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다음에 다시 할 텐데, 우선 이 8가지 질문에 맞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만 목표가 구체화된다는 거거든요. 자, 뭐 1번. 당신이 바라는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번. 성과가 실현되면 어떻게, 무엇으로 압니까? 3번. 성과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만듭니까? 4번. 성과를 실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5번. 성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욱더 필요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네. 그다음 6번에 현재 성과를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번에 성과를 실현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8번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이 8가지에 맞게 목표를 글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할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기회에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모든 목표를 이 8가지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막연한 목표가 구체화된다는 거죠. 막연한 관념, 이제 구체적인 관념처럼 바뀌는 거죠. 막 현실처럼,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목표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상 이미지 훈련을 할 때도 목표 잘 연상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스마트한 원리하고 A 프레임 아웃컴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6대 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앞부분 들어오셨죠? 네. 그렇게 목표가 구체화되면 5번에 실행, 액션. 5번을 먼저 보세요. 실행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행동을 안 하는 이유는 목표가 막연하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구체화돼야 된다. 목표가 구체화된다는 이야기는 절실한 마음, 이루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 전제 조건에서 모든 행동은 목적 지향적이다 기억나시나요? 모든 행동 목적 지향적이다. 2번 전제 조건.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자, 이 액션 행동을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행동의 동기가 필요한데, 바로 그게 행동의 목적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고통, 하나는 즐거움. 고통은 회피적 동기고 즐거움은 지향적 동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자, 이 소크라테스한테 어떤 젊은이가 찾아갔어요. 소크라테스가 한테 이런 이야기했죠. 저도 선생님처럼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머리를 시냇물 속에 콱 집어넣었다는 거죠. 한 1분, 2분 동안 숨을 못 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 올려서 물 속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물었죠. 숨 쉬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숨 쉬고 싶은 만큼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마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뭐죠? 절실함이죠. 숨 쉬고 싶은 만큼 절실함. 사람들 그 절실함이 없는 거죠. 자, 옛날에 그 125시간이란 127시간인가 뭐 어떤 그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7살 된 어떤 젊은이가 암벽 등반을 하다가 오른팔이 절벽에 이제 바위 틈에 끼어버린 겁니다.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 이제 아론 레스톤이라는 이제 암벽 등반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팔을 빼지 못하고 바위 틈에 그대로 팔이 낀 채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했죠. 뭐 지나가는 사람 있겠지, 누가 구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근데 그 사막이 이제 낮에는 또 이제 기온차 심한데 낮에 한 30도까지 뭐 무더기 올라가고, 뭐 밤에는 또 뭐 마이너스 한 20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암벽에 끼어가지고
한 뭐 3일 되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오줌물을 받아 먹으면서 버티는데 일주일째 되니까 오줌물도 다 떨어져 버렸어. 오줌도 안 나와 버려요. 마실 물도 없는 거죠. 아니 마실 오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낀 채로 죽을 것인가? 내 오른팔을 잘라서 내가 여기서 탈출을 할 것인가? 우리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오줌도 안 나오고. 안 놓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죽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팔을 자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잘라야 되겠죠. 아무래도 살려면 예. 아무도 없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등산용 그 주머니 칼을 가지고 한 시간에 걸쳐서 자기 팔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한 2km 뭐 몸을 구르듯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자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팔을 잘라서 이렇게 살아날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용기가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대답은 나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 암벽 등반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성격이 소심하고 나는 그 용기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성격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났느냐?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한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잘났다. 절실한. 그게 절실함이죠.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게 바로 이제 결단이라는 건데요. 행동의 아버지가 뭐냐 하면 결단이라는 결단. 결단을 잘라내는 것이다. 디시전. 디 몸으로부터 시전 잘라내는 것. 즉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 바로 이제 목표와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자,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면은 이거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한 현재의 모습. 이게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럼 인간은 최악의 고통과 최고의 즐거움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이 고통을 피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해야 되겠네. 또 이제 목표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저기 100m 정도 더 높은 이 두 개의 빌딩 위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어떻게 하면은 사다리를 건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1억을 주면 건너겠습니까? 내가 10억을 주면 사다리를 건너오겠습니까? 100억을 주면 건너오겠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이제 목표에 대한 욕구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어머니한테 자기 사랑하는 딸을 누가 납치를 해가지고 당신이 건너오지 않으면 이 딸을 빌딩 아래로 떨어뜨릴 겁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 그 딸을 엄청 사랑한다면 건너갈 수도 있겠죠. 요게 절실함이에요. 이 절실함, 이 얻고자 하는 이 절실함, 이 즐거움, 이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아로레스톤이 팔을 자는 거, 나 이게 죽겠구나. 이 죽는 것은 최악의 고통이죠. 자, 이 최악의 고통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즐거움,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은 참을만하다. 아직은 참을만하다. 그에 대한 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대문 앞에서 이제 개 한 마리가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가까이 가 보니까 이 개가 나무 판자 위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이 박혀 있는 나무 판자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지 않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 주인한테 가서 이제 물었죠. 개가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좀 끌어내주지 왜 저기 가만히 놔둡니까? 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지금 참을만 한 모양이지 뭐. 지가 참기 힘들 정도 아프면 지가 스스로 놓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인간은 왜 참 담배 끊어야지. 자 1월 1일 되면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월 20일 되면 다시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네. 뭐 술 끊어야지 뭐 술 마시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뭐 영어 회화 공부해야지. 뭐 운동해야지. 이 새해가 되면 결심을 참 많이 하거든요. 목표를 참 많이 세우는데 근데 1월 한 20일 정도 되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이 결단의 힘인데, 즉 고통과 즐거움의 이 지렛대의 힘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저 그런 어떤 고통, 즉 참을 만한 고통, 그저 그런 어떤 즐거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저 그런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서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죠. 아,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이걸 이루었을 때 얻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도저히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정말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 마치 이제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이 새벽 4시 잠을 깨었을 때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 오늘 목표 계획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가졌을 때 이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요걸 이제 스스로에게도 잘 동기부여 시켜야 되고요. 이제 특히 우리 선생님이 상담을 할 때 또는 강의를 할 때 이런 동기부여를 시키는 데 있어서 고통 즐거움이라는 이 신경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 세면 좀 하려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상담해 보면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강한 결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냥 체면 걸어서 뭐 나를 끊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체면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이지, 가장 큰 것은 체면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지지 않습니까? 내가 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왔을 때 체면도 도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금연만 그러겠습니까? 그 외에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모든 치료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사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하겠다라는, 반드시 내가 바뀌겠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동기의 방향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즉 회피적 동기, 이 지향적 동기, 이걸 얼마나 잘 절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막 지금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치유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상담해야 되겠네요. 막 이런 느낌 들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의 힘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감각적 민감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것은 제대로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제대로 되지 않겠죠. 제대로 되지 않는데 계속 제대로 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제대로 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결과가 계속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실수는 괜찮은데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도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직원들을 혼낼 때 처음에 한 번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실패를 2번, 3번 반복했을 때 그걸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나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지 반복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민감성이 중요한데, 자, 무엇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를 예민한 감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자, 일례로 선생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우리 이륙을 해가지고 부산의 김해 비행장까지 비행을 하는데 비행 항로를 이탈하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비행 항로를? 드물지 않을까요? 네? 드물지 않을까요? 비행 항로를 87% 이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87% 비행 항로를 이탈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김해 비행장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내비게이션에 계속 지금 비행 항로 이탈했으니까 항로로 들어오세요. 또 이탈했으면 또 들어오세요.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이 감각적 민감성이라는 건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과 같은 건데요. 우리가 계속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항로로 들어오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되는 것은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건 뭔가. 이거는 뭐 목표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 내담자의 반응이 좀 무덤덤하네.
반응이 썩 좋지 않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걸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대로 되는 쪽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담도 그렇고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선생님 이제 따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따님이 계속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우리 딸하고 내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나? 외식을 해야 되나? 뭐 쉽게 말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된 방식이 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하는 것도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지금 이제 사업 하시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는 뭐고 잘 안 되는 거는 뭐고 잘 안 되는 걸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다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기억나시죠?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없고요.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인생이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모든 건 피드백이에요, 선생님. 모든 건. 우리 건강도 피드백이에요. 신체가 보내는 어떤 신호에 민감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변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둥근 변이 아니라 설사와 비슷한 변이 나왔다. 이것도 피드백이잖아요. 어제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는구나. 그럼 뭐 음식을 바꿔야 되겠네. 또는 어제 과음을 했네. 그러면 술을 줄여야 되겠네. 이게 피드백이라는 거죠. 뭐 대화도 피드백이고 건강도 피드백이고 뭐 마음 뭐 공부 이 선생님 또 이제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다면 강의를 하는 거 피드백이죠. 강의를 했는데 뭐 반응이 안 좋아. 이것도 피드백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감각적 민감성에 의해서 우리한테 피드백이 되도록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디다는 것, 둔감하다라는 것, 분위 파악을 못한다라는 것은 성공과 그만큼 멀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좀 예민하다라는 것,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분위 파악을 잘하고, 자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성공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이해되시죠? 자, 감각적 민감성과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럼 4번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적 융통성 또는 대안적 사고 행동. 자, 이제 3번하고 4번이 같이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 4번은 어떤 거냐면은, 자,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 목표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이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목표를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융통성. 그래서 NLP에서 가장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제 고집불통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것, 똑같은 방식을 고집하는 것. 이걸 이제 경계를 하거든요, 선생님.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은 똑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인디어 속담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타고 가던 말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치료해줘야 되겠죠. 치료만 해주는 게 답일까요? 자, 다른 말을 갈아타고 가야 된다. 타고 가던 말이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른 말로 갈아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효과가 없으면 다른 행동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효과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행동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비효율적인 행동을 습관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담배를 피면은 이 폐암에 걸린다는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알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워. 그럼 담배를 피는 행동은 폐암을 만들겠죠. 폐암에 안 걸리려면 담배를 끊든지 담배를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뱃살 노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야식을 먹으면 뱃살이 노는 걸 계속 아는데 근데 똑같이 계속 야식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뱃살이 노겠죠. 그럼 뱃살이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식 먹는 것과 이제 다른 대안적인 행동을 해야죠. 밤에 쉽게 말해서 그 차를 마신다든지
그죠?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뭐 이만 가지고도 이미 뭐 성공을 해버렸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6번 탁월성의 승리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NLP 의사소통 모형에서 제가 공부시켜드린 게 이제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원리였거든요.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신체의 작동.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두뇌의 작동. 세 번째는 언어의 작동입니다. 언어의 작동. 신체와 신- 언어와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에 5가지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항상 탁월한 마음 상태, 탁월한 생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러면은 신체. 자, 호흡. 첫 번째 호흡이죠. 그래서 복식 호흡 훈련. 우리가 이제 체면할 때도 이제 심호흡을 하지만 이제 호흡을 항상 깊게 하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동작.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세. 웅크러지 움츠러지는 자세가 아니라 어깨를 쭉 편 당당한 자세. 등을 좀 당기고 시선을 좀 위를 보고. 그다음 몸 동작. 우리가 평소에도 좀 느릿느릿 걷는 것보다는 한 1.5배 정도 좀 경쾌한 걸음으로 동작을 좀 크게 하면서 걷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신체 리듬.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웃음. 크게 웃는 훈련. 일요일 시간 되시면은 제가 웃음 훈련 시켜드리는 게 있는데 네, 여기 좋습니다. 오전 10시 한번 오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되고 예. 차츰차츰.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첫 만남 치유 스피치를 제가 진행하는데 여기는 뭐 발성법, 웃음법, 뭐 긍정적인 낭독, 뭐 또 우리 뭐 또 스피치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몇 분이 오세요? 한 5분에서 한 6분, 5, 6명. 뭐. 뭐죠? 그래서 연령대는 어때요? 연령대는 뭐 다양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다양하게 연령이 다양하시네. 다양하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평생 회원이니까 그것도 저한테 프로그램에 뭐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코칭을 받거나 뭐 일단 저랑 만난 분들은 일요일 프로그램은 무조건 평생 회원입니다. 일요일 첫 만남 훈련. 그 오시는 분들은 치료 받은 분들이에요? 치료 받은 분도 있고요.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인연이 된 분은 그냥 무료로 무조건 평생 갑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그 발성 웃음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속이 후련하고 막 진짜 터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신체에 있어서 발성 훈련, 웃음 훈련, 호흡 훈련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두뇌 작동은 또 복습하면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즉 오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제가 많이 강조하죠. 자, 연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좋은 것은 연합해서 자 느낌을 키워주고 부정적인 것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없애라 제가 강조를 합니다. 오감 활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어난 사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 자,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경험.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제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은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적어놨죠. 이게 NLP 주제예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배움과 승부가 아니라 체험이십니다. 자, 하나의 이제 인생을 그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돼요. 학교. 자, 근데 이 배움의 학교에서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거든요. 실패도 하는 과목이고 시련 고난도 하나의 과목이라는 거죠. 왜냐면 배움의 과정이니까. 그래서 모든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또 이 두뇌 작동이 달라져요. 질문은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질문. 이제 그런 이제 긍정의 질문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를 긍정으로 바라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질문은
생각에 초점을 만들고요. 자,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게 두뇌를 작동시키고 세 번째 언어에 대해서 뭐 제가 많이 강조하죠. 긍정의 단어로 구성된 긍정의 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긍정의 단어, 이제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긍정의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인칭 현재형 I am, 나는 뭐뭐이다. 자, 이렇게 자기 암시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 나에게 가장 긍정적인 그런 꼬리표를 붙여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빛입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는 사랑의 치유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그 정체성 이름을 붙여서 그걸 입으로 낭독을 하거나 또는 뭐 자기 체면을 통해서 체면 암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하는 감사의 기도, 감사 일기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했죠 제가. 자, 미리 감사하라.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라. 자, 올해 우리 딸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말이죠. 지금 따님이 좋아지길 원하니까 우리 딸이 올해는 모든 게 치유가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 회사 또한 우리 회사가 작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리 한 감사거든요. 감사 일기 쓸 때도 항상 그런 멘트들이 글로도 쓰여지고 입으로도 또 표현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언어, 자, 이까지 하면 이제 탁월한 승리가 되죠, 선생님. 어때요? 이 6가지를 쭉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말 그대로 성공의 6대 원리라고.